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도대체 이놈의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떨어질까? 그럼 내년 과연 얼마만큼 조정될까? 조정되고 나면 그러면 23년에는 내 집 마련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궁금한 현상,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해야 될지 부동산 현인을 모셨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요즘 뭐 정말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아, 틀면. 제가요? 예, 예. 아. 채널 바꾸면 나오고. 뭐 하나 불러주시는데 나가서 열심히 이제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던. 예.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먼저 잘 전망해주고 네. 예측해주셨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불러주신다 좀 많긴 합니다. 예전보다. 네. 그래서 네.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뭐 중산층이나 또 다주택자, 무주택자 가릴 거 없이 네. 이 또 젊은 분들이 또 부동산 계속 오르다가 또 갑자기 또 충격을 받으시니까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부동산의 실체 내용이 잘 네.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네. 보여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하고 그래도 몇 년간 알아오면서 예, 예. 배워오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제가 받았던 그 선물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그 꿀단지 한번 아, 네네네. 아, 네, 꿀이 좀 사연이 네.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지리산 산청이었는데요. 거기 예. 꿀 굉장히 좋은 꿀을 주셨어요. 네, 지리산 산청인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장이 네. 저희 족보 체제로 조카뻘인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예. 이름이 한문형 사장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문형 사장님 꿀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네. 이제 드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 받아서 네. 저만 먹기 아까워서 이제 교수님도 제가 선물 그럼 제가 드렸던 거죠. 교수님 통해서 네. 한 몇 개 좀 사야겠습니다. 사서 좀 선물 좀 해야 그거는 좀 약간 거부하더라고요. 선물은 또 안 되고. 네네, 그냥 제가 봐서 그냥 드려라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주시거든요. 네네. 제가 갑자기 꿀이 생각난 게 교수님을 한 몇 년 동안 배워왔는데 네네. 오늘이 가장 젊어 보이세요. 아, 제가요? 예, 나이를 거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편집될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정말요? 요새 좀 비비도 좀 바르고 그럽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예. 또 얼굴이 벌거지잖아요. 아,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자꾸 우리 딸이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르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얼굴에 꿀을 좀 바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훅 던져봤습니다.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책인싸에는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자기소개나 뭐 여러 가지 포부나 여러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 특별한 공통 코너가 있습니다. 아, 예. 삼행시로 여쭙습니다. 삼행시. 네네. 그래서 아마 삼행시를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끔 제 이름이. 어떤 분들은 이제 오글오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한문제가 저력은 어떠한 문제가 국가에 닥쳐올지라도 도원결의보다 강한 한민족의 민족성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숙제를 주셔가지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경제 국면, 그죠? 네, 맞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네. 네.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렇게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한문도 교수님의 이 삼행시에 따라서 우리가 네. 잘 헤쳐나가고 이겨냈으면 하는. 우리 항상 뭐 잘 극복해 왔으니까요. 네. 네. 또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성품도 바르시고 네. 정말 지식은 저희 때 뭐 PC 배울 때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5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네. 좀 잘 이렇게 좀 배려해서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약간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게 저도 이 책을 열심히 봤는데요. 네. 주제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예.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고 또 그렇죠. 저랑 너무나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 책인사에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출연하실 분도 많은데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네. 이 주제로 책을 기획하고 또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젊은 분들, 우리 또 말이 젊은 분들이지 지금 40대 분들을 네. 생각할 때 나이가 40인 분들이 우리 금융위기를 계산하면 12년을 빼면 네. 스물 몇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예. 근데 그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막 사회생활 할 때고 또 여자분들은 결혼 준비나 이렇게 뭐 사회활동하다 바쁘다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조금 사회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실 때 부동산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를 네. 거의 7, 8년 동안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경험이 사실 실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오니까 사실 많이 놀라시는 분들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고 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체와 내용들 이걸 알고 나시면 네. 부동산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체크하실 수도 있고 우리 책인사를 통해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실체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네. 방송에서는 약간 제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위기가 닥치신 분들 네. 그리고 이 미래가 계속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살아날 것이고 어느 네. 타임 사이클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 또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그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네네. 시작에 앞서서 예. 일단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니 가겠요? 네. 아. 3분간 미니 강연이고요. 그 주제는 부동산 시장 네.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자, 네. 3분 미니 강연 저희 앞에 보시고 음. 청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단 부동산이란 것은 우리 의식주를 받쳐주는 필수적인 제재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한 국가에서 인구가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늘고, 지금 마지막에 소득이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왔고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다른 나라와 달리 70, 80년대에 등장한 파생 상품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자본 투자 대상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시대가 이제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것이 미국의 MBS에서 출발해서 RBS 여러 가지 오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능에다가 전세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제도가 겹치다 보니까 이 전세 보증금이 대출 레버리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갭 투자의 붐이 일어나게 됐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유동성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실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너무 강력한 자본 수익을 위한 어떤 마케팅과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대 평가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버블로 지금 형성이 된 시점이고 여러 가지 지수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 소득, 경제 성장 상태, 소득 분배, 인구 이런 모든 면에서도 지금 약세 분위기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전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위기 신호들이 뭐 중국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들이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거품이 껴 있었잖아요. 그 거품이 껴 있는 것이 이 위기 속에서 전세 대출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자기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서 전세를 계시던지 만약에 주택을 사신 분들은 또 주택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금이 더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가 더 나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본인의 자산 관리의 소득 수준에서 오바되는 형태가 되죠. 그럼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충분히 경제의 상태와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금리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시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시다 보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와 환율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경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고 대처 방안 또 제가 책에다가 제가 게재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 위기를 넘고 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미니 강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셔놓고 이렇게 명강의를 울림 있는 명강의를 남기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미래가 온다라고 주제를 던져드렸고 위험한 네. 미래가 온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네. 그 해안이나 의지까지 전달해 주셔서 네.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네. 이 북토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배우는 말씀 마음으로 여쭙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총론입니다. 총론적으로 어쨌든 이 문구 중에 제가 명확하게 본 게 향후 몇 년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조정장이 올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예. 라고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근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뭐 지표들에서 일단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동안의 과거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하고 해방하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나서 70년 동안 압축적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에 비해서 이제 외국들, 해외들은 뭐 100년, 200년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 히스토리를 다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경제 침체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 확장과 침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항상 예. 반복되고 그 사이클들을 조사해 보면은 최소가 15개월에서 24개월로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만 봤을 때는 우리는 위기가 이제 1970년대하고 네. IMF, 글로벌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하고 IMF를 계산해 보면 그때 저희가 부동산 침체가 예. 내려왔던 시기가 다른 국가들의 히스토리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IMF 때는 한 1998년에 딱 터지고 나서 한 4년? 네. 그 2002년도부터 네. 노무현 정부 들어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 갔거든요. 네. 일단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 내부에도 전달이 되는 충격인데 그거는 또 한 7년을 갔어요. 네. 2008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갔으니까 부동산 13년 초까지. 조정기가요. 그러면 그 기간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길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네. 그때 상태의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 지수,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일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지 PIR 등 뭐 여러 네. 지수가 있잖아요. 그때 비해서 현재가 더 높아요. 그럼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위기가 왔을 때 더 네.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최소 이게 속으로는 8년 간다고 그러고 싶은데 네. 갈 수도 있다. 너무 이제 부담되니까 제가 3년은 가겠다는 판단이 저는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면 네. 합리적으로 80%에 90% 이상의 확률적으로 네. 3년은 가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이 있었을 때가 네.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런 조정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더군다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네, 때 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 네.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봐요. 더 갈 수도 네, 있고요. 네. 제가 엊그저께 그 PIR 지표를 계산해 봤는데 네. 서울 기준으로 대략 17배입니다. PIR이.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다 모았을 때 네. 17년이 걸려서야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물론 17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기란 어렵고 그동안 또 집값이 그대로 있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네. 17년 후에 보장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주택 구매 여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총론적인 이 교수님의 말씀이 좀 많이 주목이 됐고요. 네. 그럼 조금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지금 최근 상황들, 네. 특히 근래에 2020년에 뭐 영끌 붐이 일었었죠. 그렇죠. 엄청 그리고 22년 지금은 또 폭락 신호들이 막 나타나고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한 현상, 예. 이 부동산 시장 현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금리 유동성이 제일 크고요. 네. 물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아실 게 뭐냐면 대한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대출이라는 어떤 부동산의 큰 요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전세 대출이
원래는 저 근로자 및 서민에 관한 지원한 법률이란 틀 속에서 네. 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거주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역할, 네네. 아니면 또 근로자분들이 이제 근로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런 용도로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줬던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터지고 나서 네.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확대하게 됩니다. 네. 확대하는데 그 확대 내용이 전세 시세의 거의 60, 70% 가깝게 정부에서 대출을 확대를 했어요. 네.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MB 정부가 놀라서 다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세 대출이 확대가 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2008년 이후부터 한 6, 7년 동안 경제가 좀 우리가 좀 다운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좀 침체되는 국면이 있었죠. 미분양 나고 강남 미분양 나고 뭐 착한 분양가 나오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깎아서 팔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의 어떤 경영 악화를 좀 걱정을 해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만 확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빚을 또 더 내줄 수 있는 확률을 LTV죠. 네. 확대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투기판이라는 건 판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선 리더, 프라이스 리더들이 예. 시장에 막 진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화랑시킬 수 있는 요인 세 가지를 큰 걸 다 던져버렸죠. 그렇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대출만 해도 올라가는데 네. LTV 확대해주고 네. 뭐 이런 분위기에다 또 그동안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걸 또 스톱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 공급 막 부족하다 이런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버렸습니다. 하던 것조차도 스톱을 걸어놨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누적된다다가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투자처에 대한 어떤 유동성,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동산 말고 증권 속에 계시던 분들이 증권에서 이제 갭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증권 시장이 조금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쪽으로 넘어오신 일부 분들이 계셨고 네. 그때 변호사분들이 거기 가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변호사분들이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네. 갭 투자의 뭐 장점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현재는 대학생 동아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이 우리가 아는 그 튤립 버블처럼 그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천체 계산은 잘하는데 이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건 네. 저도 동감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예. 이 말씀드린 전세 대출 확대가 1번 요인이었고 그것이 이제 또 유주택자, 네. 무주택자가 원래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집을 사두고 다시 전세 대출 받아 전세 갈 수 있는 투기 환경이 된 거죠. 투자 환경이. 좋게 얘기하면 투자 환경, 나쁘게 하면 투기 환경인데 그게 이제 투자에서 투기로 변질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랐고 네. 거기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로나의 네. 저금리 유동성까지 가세하면서 맞아요. 젊은 분들은 야 이거 무조건 사면 돈이 되는구나. 네. 네. 7천만 원 갭 투자하는데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130%. 이건 뭐 주식시장에서 꿈도 못 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 국민이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빼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부동산을 몰리게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너무 과대한 버블이 좀 형성이 됐고 네. 그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 환경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임계점이 이미 다다라가지고 네. 조정 국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은 많이 안 올렸을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임계점에 다다른 신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충격을 더 가해주니까 사람 아까 말씀드린 아이작 뉴턴이 광기라 그랬잖아요. 그 광기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생물들 중에 동물 중에 네. 그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네.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예측이 가능해진 거예요. 투자했던 분들도 네. 막 집값이 언제까지 오르나 이런 분들조차도 시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제가 우려하는 경착륙 방향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조절해서 정부에서 잘 정책을 해서 연착륙으로 가야 이게 충격이 없어서 소화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조정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네.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린 아까처럼
2, 3년 간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버블이 형성된 요인을 다각도로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버블이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그렇죠. 올랐다가 네. 지금 그 풍선이 꺼져가는 과정 네. 그런 과정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2년 끝자락 또 23년 네네. 앞으로 이어질 뭐 1년, 2년, 3년 그 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이런 부분이 또 네.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네. 여쭙고자 하는데 책을 보니까 5대 부동산 시장 지표로 본 네. 시장 방향 예측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보고 앞으로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전망하기 위한 거죠. 예, 예. 전망이 있어야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도 투자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대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네. 좀 여쭙고자 하는데 예. 그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거래량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의 상승은 네. 기술적 반등이 그치고 꺼질 거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타임의 갭이 텀이 길 뿐이지 그렇죠. 그 차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네. 어떤 요인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건이 없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든지 네. 아니면 사는 사람이 예. 줄어서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저 뭐 매물 씨발라 예. 뭐 이런 기억나잖아요. 그때도 예. 막 늘면서 거래량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일시적으로 예. 매물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죠. 그렇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래량이 네. 전혀 안 받쳐주는데 네. 이 거래량의 속도나 지표가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2006년부터 이제 통계를 작성했는데요. 이 2006년부터 지금 하면 한 16년, 17년 되잖아요.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걸 네.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록을. 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완전히 닥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미래의 개념에서 보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유명한 미래가 맞아요. 온다가 202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23년은 더 위험한 상태가 올 거라고 지금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라는 이 지표 꼭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 같아요. 거래 절벽 현상.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일반 분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씨가 말라 뭐 이래 물건이 없다는데 실체를 팩트를 들어보면 예. 물건은 넘쳐나거든요. 예, 물건 근데 넘쳐나요. 언론의 보도 행태도 좀 문제인 거죠. 예.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들이 약간은 본의 아니게 네. 어떤 다른 외부 요인들을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실체적인 정보들이 좀 오류가 나는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벌써부터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네, 거래 네. 절벽이라는 이 현상을 놓고 네. 이게 정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매수세가 약한 것이다. 네. 매수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그렇죠.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공인중개사무소 교육 시장이 있죠. 이거 완전 무너졌습니다. 네, 네. 아무도 공인중개사 준비를 안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건 폐업하고 사실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거래 절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 그거 추원을 드릴 게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공인중개사 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한 2만 3천 개 됩니다. 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1년 동안 한 9월, 10월까지 서울에 지금 거래량이 한 10,000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집에 한 집만 겨우 하나만 네.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되죠. 근데 뭐 동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 버셨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 위기를 잘 견뎌내셔야겠죠. 그래서 폐업은 지금 실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지표로 본 시장 예측. 두 번째가 바로 전세가입니다. 네, 전세가. 매매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예. 예, 맞아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아파트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시세가 1억이나 1억 5천에 형성돼 옵니다. 네. 보통 소득 개념과 가처분수도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정부에서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이자가 저금리일 경우에 전세 대출을 만약에 2억 5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3억짜리 집인데 그렇죠. 갑자기 2억 5천을 해준대요, 정부에서. 네. 근데 이자도 저리로. 네. 그럼 저리로 하면 2억 5천, 1억에서 1억 5천이 늘면 1억 5천에서 1%면 15만 원이거든요. 네. 12달 나누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담 가능한 선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갭 투자. 예. 이분들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갭이 작잖아요. 벌써 아까는 1억 5천이었는데 투자하려면 예. 근데 갭이 5천으로 줄니까 그렇군요.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마통 신용만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5천을 투자해서 5천이 오르면 수익률이 100%잖아요. 그렇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지역에 대해서 약간 투자를 넘어선 투기성 가진 분들이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동시에 우리 집 다 3억에 아까 3억이었잖아요. 네. 집값이 3억이었고 2억 5천이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억 5천으로 집을 올렸다. 네. 그럼 아까는 투자하려면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3억 5천으로 올려도 1억으로 주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먼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값을 올려놓고 먼저 나가죠. 네. 이단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또 전세 대출이 오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눈길만 본다. 전세 대출이 만약에 또 3억 5천 집값이 되는데 3억까지 준다 그럴게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4억 가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몇 년간 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좀 베이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인천 일부 지역의 신도시들 막 이제 들어간 적들, 이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실합니다. 초등학교 나오신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집이 몇십 개예요. 네. 그분은 전세 대출 확대나 규제 얘기만 나오면 잠을 못 잡니다. 이미 본능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그분들은 이미 아신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죠. 요번에 막 그저 붐이 일어날 때도 60, 7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결론은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전세가가 그런데 내려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이 벌어집니다. 반대 현상. 그래서 IMF하고 글로벌 때 집을 몇십 개 가지신 분들이 예. 늘리고 싶으니까 네. 갭을 줄여서 막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동시에 전세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빈 자산을 메꿔서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 집도 안 나가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유동성 예. 완전히 동맥경화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경매로 가야 되죠. 그렇죠. 파산하죠. 그 파산한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시청자분 중에 그분들은 이제 좀 정상화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거의 분들은 잠 못 자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매 물량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네네. 경매 낙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도 전세 시장을 가지고 이 매매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네네. 그 근거를 말씀 주셨고요. 저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쩌면 요것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네네. 그 세 번째가 미분양입니다. 예.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에 청약 경쟁률이 뭐 다 몇백 대 1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군 아파트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값이 갑자기 미분양이 났는데 뉴스에 안 나다가 수유역 근처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200세대짜리가 분양가를 11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으로 대규모 거의 뭐 미분양이었으니까요. 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15%로 할인해서 지금 분양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집이 모자라고 난리 나던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네. 갑자기 집이 남아요? 그것도 새 집이? 예. 그럼 가격이 문제거나 예. 다른 현상이 문제인데 그럼 결론은 나오잖아요. 예. 가격이 문제구나. 그렇죠. 근데 내렸는데도 안 팔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고민들입니다. 네. 건설회사들이. 근데 네. 지방은 또 그동안 작년까지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울산, 뭐 부산 할 거 없이 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미분양 사태가 네. 내년에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네. 분양하는 물량이 많거든요. 올 연말부터. 그래서 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 값이 비싸서 우리가 과일을 안 사 먹는 것처럼 비싸면 안 산다 이게. 그러면 그 매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싸게 팔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코멘트를 드려보면 지금 이 세 가지 지표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지표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하락하겠구나 아니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라는 뜻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전해드리고요. 네, 네. 미분양 주택이 계속 줄었었거든요. 2020년, 네, 21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폭등했죠.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조정됐었어요. 맞아요. 그렇다가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가격의 하락을 보여주는 신호죠. 선행인 신호죠. 계속 미분양 주택이 쌓여 나가면 가격은 조금 후행적으로 그렇죠. 조정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가격은 아직도 더 떨어질 일이 남아 있다라고 네, 신호를 네. 포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리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번째가 바로 경매 지표입니다. 앞에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또 예.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 될까요? 일단 경매 지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낙찰가율하고 낙찰률하고 응찰자 네. 수인데,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뭐냐면 경매가 물건이 나왔을 때 100원에 감정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예. 그게 110원에 팔렸습니다. 경매 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에 팔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90원에서 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음. 그다음에 낙찰률이 있어요.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뭐냐? 그 작년, 재작년에는 낙찰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10원 가던 것이 네. 과대해서 팔리던 것이 경매 시장에서 90원 내려왔다냐. 100원보다 싸졌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100개가 다 팔렸는데 경매가 나오면 지금은 물건이 100개가 나왔잖아요. 10개라고 가정할게요. 편하게. 10개가 나오면 2개만 낙찰됩니다. 네. 8개는 경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네. 쳐다 안 봅니다. 네. 왜? 그럼 비싸단 거죠. 그렇죠. 더 내려오란 얘기죠. 네. 네. 2개는 뭐예요? 이거 신규가 아니라 네. 저번에 유찰된 거. 계속 유찰된 게 유찰된 게 90%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가격이 폭이 벌써 10, 20, 30%가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은 누구냐? 일반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벌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경매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시장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 매도를 하겠죠. 네. 기존의 주택은. 네. 이게 시장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경매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경매 지표가 이렇게 나빠졌어요. 서울은 지금 낙찰률이 말씀드린 대로 진짜 20%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경매 물건은 좀 늘어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연체를 하고 나면 바로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연체가 많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데 지금도 낙찰이 안 돼서 10개 물건이 나오면 2개만, 2-3개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 못 찾잖아요. 그럼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매 어떤 현상이 딱 되면 은행에서 경매를 법원에까지 붙이는데 보통 6개월 걸립니다. 네. 그럼 6개월 되면 더 많은 물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물건은 넘쳐나고 살 사람은 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더 위험한 미래가 내년이라고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지표가. 그래서 하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5번째 지표입니다. 택지 네. 지정 공급 혹은 착공 물량. 네. 이걸 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뀔 정도로. 네. 집값은 폭등하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좀 조용하죠. 네. 조용한데 아무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 주택도 지금 매물이 남아있거든요. 넘치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는 조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를 조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가 지금 한 88만 원 확정이 돼 있고 네. 또 나중에 더 지정돼서 진도가 나가면 한 120, 140까지 갑니다. 140만 네. 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두 군데는 다 끝났고 한 네. 군데는 거의 60% 됐고 두 군데는 50% 넘어가고 네. 진도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럼 그 보상받은 분들 입장을 해결하고 이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물건이 나온 것도 안 사는데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분양가 기준을 삼을 때 기존 주택 시세의 80%, 70% 개념이거든요. 지금 내려간 값이 폭등한 값에서 좀 내려왔는데 이거보다 새 아파트가 더 저렴해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두 군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럼 네. 기존 주택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년, 후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착공 물량도 많아지고요. 네. 작년, 재작년 착공 물량이 많았거든요. 네. 네. 서울 올해 또 입주 물량 많아요. 이런 물량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더 가시하게 되는 거죠. 악재로 부동산에. 네. 그러면 부동산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표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예.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라는 것을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아, 네네. 예. 공통 질문 시간이 굉장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 날카로운 질문을 아, 준비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우, 네. 그래서 좀 너무 날카로운 것 땀 좀 같은데. 흘리실까 아, 하는 네, 마음으로 네, 네, 네. 제가 어쩌면 악플러의 마음으로 아, 공격적인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아, 네. 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이 5가지 지표 너무 훌륭하고요. 네,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지표나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건 저도 알 수 있겠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니 그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분석하고 데이터 보시고 하시지만 네. 이 일반 독자 입장에서 나 다른 일이 이렇게 바쁜데 바쁘시죠. 근데 그 5가지 지표를 어떻게 내가 다 챙겨보면서 시장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드립니다. 아,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만 찾아보셔서 부동산 하락 이유 네. 뭐 몇 가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 3개만 보시면 네. 딱 보통 요새 10분짜리 많이 찍잖아요. 네. 그 30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공부하실 필요 없고 어. 그분들 얘기 편하게 들으시고 네네. 또 상승론자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 얘기도 들으시면 그 정도 판단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 언론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팩트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외부 압력으로 네. 변질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분야는 네. 별로 믿지 마시고 차라리 유튜브 네. 좀 양음약 쪽 보셔가지고 2편, 2편, 4편, 40분 네.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길에 대해서 좀 보이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당황 안 하시고 바로 말씀 잘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직접 분석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예. 다른 뭐 채널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여러 네.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5가지 지표를 좀 주시하셔라라는 거죠. 네. 직접 데이터를 네. 분석하시기보다 저도 그 조언 잘 이해했고요. 네. 다음 2번째 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고 예, 있고 잘 보고 경제전망서에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부동산 전망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 선행 지표 가지고만 판단하고 있어서 네. 공급량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건수가 어떠니까 공급은 네, 어떨 거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수요는 이러니까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이제 한 1년 이상을 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 지표 네.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역시 23년에 거품 수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동산 시장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신조어를 너무 잘 만드세요. 아니, 야, 저 예전에도 네. 변곡점, 그 예, 터닝 포인트 너무 멋있게 맞습니다. 말씀하셔서 예. 감동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만들어 그렇죠. 주시네. 오, 그 거품 수축 예, 좋습니다. 23년 전망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네. 거품 수축의 기간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거품이 생겼다면 거품이 수축되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붕괴까지는 왜냐하면 아니다. 네. 붕괴라는 단어는 20년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년 1월 혹은 2019년 12월 그 가격 밑으로도 떨어져야 붕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년부터 계속 상승했고 네, 네. 21년 중반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건 수축이다. 네. 23년을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4년, 5년을 제가 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4, 5년 정도의 최소 3년 정도의 예, 예, 예.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왜냐하면 만약에 1년 동안 조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내년은 집을 사야 될 시점인 거고요. 네. 근데 3년 정도의 조정이 있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 네. 후년을 기다리면서 그때 집을 내 집 마련이라도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의 시점이 1, 2년 정도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 소득 수준이 안 받쳐주면 네, 대출을 확대해서 집을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대출이라는 부분이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중장기적. 네. 기억나시는 여러분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과다한 대출이 이 위기를 일으켰다라고 결론이 모아진 거예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체가. 네네. 그러면 적정한 대출이 돼야만 금융기관들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고 경제 활동이 안정적이겠다라고 다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바젤이라고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국제금융협약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모여서 G20 막 기억나시잖아요. 네. G20 때 많이 갔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많이 날라가지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G20에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후, 환경, 온도 변화 뭐 이런 거 하면서 핵심은 그거 같지만 네. 이 금융기관에 대한 네. 앞으로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데 그 결론이 났습니다. 네. 나가지고 그걸 시행하기로 한 때가 원래 2020년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늦춰가지고 네. 내년부터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네.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뭐냐면 소득이 상한 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마. 대출을 해준 이유는 핵심은 이게 좀 놀라운 얘기지만 네. 그 대출을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파생상품,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MBS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버블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MBS를 발행한 것을 갖다가 보증을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조차 그 터질 때. 네. 그걸 믿고 무작위로 막 해준 거예요. 소득 상한이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을 네. 해주던 것이 무작위로 하다가 부실 이제 물건들이 생기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묶어가지고 풀링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다른 뭐 이 섹터 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뭐 CDS 이쪽으로 넘기고 CDO를 만들어서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품을 숨기고 계속 가는 거죠. 거품 뭐예요? 소득을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팔 때마다 수수료가 수익이 생기니까 이쪽 시장에서 이걸 무시하고 눈 감고 간 겁니다. 그게 터진 거거든요. 네. 그 결론은 뭐예요? 적당한 대출만 하자가 바젤3 협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 중 내용 중이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춰라. 네. 그다음에 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두 가지 큰 분야인데 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네. 항목에 DSR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DSR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네. 네. 내 부채 중에 내가 버는 소득이 100원이면 50원은 못 넘게 하는 게 적정한 DSR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그렇죠. DSR. 정확히. 그러니까 너무 역시 이거를 관리하라. 교수님 이거죠. 화이팅. 예.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액을 부담이 늘리지 마라. 이 되니까. 뜻인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액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그동안 전세 확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시절이 올까요? 오기 힘들죠. 네. 왜? 그걸 어겼을 때는 국제금융기관의 콜 금리나 조달 금리가 약화되고 신용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위험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범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부동산이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득이 막 돈을 많이 네. 벌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대출 확대 부분이 국제가 다 같이 동의해서 약탈적 대출을 이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렇네요. 쉽게 말하면 갭 투자 환경을 없애는 거죠. 어.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DSR 매서 얘기하지만 못 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그건 이어질 거다. 그렇군요. 뭐전 세계가 진짜 그게 깨지지 않느냐 협약이.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전 갈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네네. 부분까지.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소득이 줄고 있는데 네, 그러면 소득이 줄면 대출이라도 껴서 그렇죠.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금융 규제까지 강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진다면 금리마저 오르니까. 그렇죠. 그죠? 그 높은 금리가 23년 내내 유지될 테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종의 그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네,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참조하셔서 네. 좋은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의사 결정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뭐 한 2시간 잡고 싶은데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가서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좀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정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조정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조정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아까 3분 미니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 대처에 대해서 이미 이 책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위험한 미래가 오지만 이 위험한 미래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한 게 나에겐 안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주택자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그때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에 청약들을 받으시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청약은 이제 대출이 좀 되니까 확보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집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거 네. 내가 9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7억이 되면 손해보는 그렇죠. 판단이 드니까 예. 주저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가이드를 드린 건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네. 네. 그러면 지금 분양받는 주택 가격이 있을 거고 동네 지역에 그렇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청약을 이게 1번이잖아요. 네.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지금 네, 판단이 네. 안 되고. 근데 새로운 주택은 분양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나타난 순간 이 두 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이것을 가지고 이거 집값이 10% 오를 때 예. 그리고 똑같을 때 예. 마지막은 내릴 때인데요. 내릴 그렇죠. 때는 조금 더 붙여서 10% 내릴 때, 20% 네. 내릴 때, 30% 내릴 때, 그럼 네. 다섯 가지가 되잖아요. 네. 다섯 가지 딱 놓으시면 네. 이 새로 분양받는 청약주택에 대해서 아 이건 새 집이고 네. 아 그러면 이것보다 무조건 분양가가 낮으면 근데 여기만 30% 내려왔다. 네. 그것보다 이게 분양가가 더 높다. 아. 그럼 이때 맞춰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갭의 차이가 네. 내가 감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요? 음. 그러면 이제 아 이건 해야겠다는 건데 네. 만약에 저번에 미분양 난 것처럼 네. 이거는 기준을 볼 때 더 내려갈 것 같고 내가 차라리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날 정도로 값이 높아요. 네. 그럼 그 분양을 안 받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거기 수요역처럼 이제 분양을 안 받는 게 나타난 것처럼 네. 가격 시나리오를 네 개 정도를 놓으시고 다섯 개죠. 네. 상승, 유지, 하락에서 하락은 좀 더 경매수를 10%, 20%, 30% 놓고 계산을 딱 한번 해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청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접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경매 시장이 이제 물건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매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대리 행위를 네.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네. 동네에서 오래되신 분들, 특히 10년 네네. 이상 하신 분들, 예. 뭐 신규 하신 분들 말고 예. 그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경매에서 집을 사고 싶다 하면 어느 정도 99% 정도까지는 안전한 거 그걸 좀 추천해 주십니다. 그럼 좀 이런 저렴해도 살수 디테일한 있고. 팁까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자가 점유 비중으로 보면 이 서울 기준으로는 50%가 조금 안 되죠. 네. 근데 뭐 전국적으로 보면 50% 이상이죠. 어쨌든 맞습니다. 예. 대략 반 정도가 예. 자가인데 1주택자인데 자,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1주택자 중에 뭐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뭐 별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유지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아기들이 커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다가 빌라에 사시다가 좀 넘어가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방 필요하고 요즘은 그렇죠. 아기들이 방 안 주면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부모 입장에서 많이 고민스러울 텐데 네. 그 85m 넘는 거를 그러니까 청약은 가점 대상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1주택자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조정 지역 그 그렇죠.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85m 초과 예. 주택은 100% 추천입니다. 아, 1주택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분 조건부라는 걸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작은 집은 팔고 갈 수 있는 조건도 일시적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인 거죠, 그러면? 네네 집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걸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약의 개념이 아니라 집값이 얼마나 내려갈 건가 올라갈 건가 똑같은 거 생각하시고 자기 현재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아도 남는 수준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떤 뭐 예측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남는 수준이라면 파시고 전세를 계시다가 네. 집값이 30% 내려간다면 무조건 이건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구조가 되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본인이 계산해 보셔서 네.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환해야 될 때. 손 놓지 마시고. 예. 네. 저도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집값 하락 국면이면 자가였다가 저를 전세로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역시. 그러니까 집은 계속 살고 있는데 떨어져도 어떻냐? 그러면 여러분 1, 2억 손해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 1, 2억 손해봐도 됩니까? 이- 왜냐면 맞죠. 콩나물 사는데 우리 1,000번 깎아봤자 1,000원씩 1,000번 깎아봤자 네. 얼마 됩니까? 근데 집 적당한 시점에 사고 집 적당한 시점에 팔면 그거만큼 덜 복잡하게 사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네. 예.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그죠? 평범한 직장인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입장에서. 근데 이게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조언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데요. 네. 본인들이 본인들의 자산의 네. 캐시플로우 상태나 네. 부채 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캐시플로우 그렇죠. 개념을.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가 전세, 역전세 나잖아요. 네. 지금 뭐 역월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월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내어줄 돈이 없는 거죠. 네. 내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맞아요. 돈을 수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10개씩 하신 분들이 파산했습니다. 왜? 네. 일시적으로 물려오는 자금 그 유동성을 그럼요. 확보할 길이 없거든요. 지금 할 수가 없죠. 이제 환경 자체가 네. 대출도 그렇고 그런 파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욕심을 줄이셔서 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대출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처럼 시나리오를 잡으셔서 그러시죠. 20% 내리면 무조건 파산이구나 계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늦었지만 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조금 늦었지만 여기서 만약에 집을 4개를 처분한다. 그러면 손익의 개념 조금이라도 남다라면 나머지 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산이 생기잖아요. 유동성이. 네.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으시면 무조건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다주택자인데 여유 네.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그 이런 얘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들만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서핑 탄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극히 일부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특별히 조언 드릴 게 없고 알아서들 네.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에 네. 좀 상승을 노리고 무리하게 좀 욕심을 내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 네. 이분들한테 뭐 이 조언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예. 정리하시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셔라. 네. 조금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파산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각 대상별로 네네. 맞춤화된 네. 그 대응 전략을 네. 소개해 주셔서 제가 여기 안 보이실지 별 모르지만 말씀을. 여기 뭐 이렇게 막 닭다리 돋을 만큼 정말 훌륭한 과찬의 조언 말씀 이렇게 주셔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저한테 잘해 주시는데요. 우리 책인사가 그렇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총론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고 이 시장에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젊은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그리고 거품과 네, 시장을 교란시키는 왜곡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와야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 또 젊은이들이 함께 앞으로 나가려면 네, 이 조정 과정은 필수적이다. 네. 이것을 만약에 조정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약에 이걸 또 부양한다라면 정말 더 큰 위기는 나중에 더 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좋은 미래가 좀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속에 제가 느껴지는 소감은 네. 조정 국면이고 네. 어쩌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아픈 구간이죠. 근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에는 기회의 구간이죠. 네. 집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아픈 구간이고 집을 안 갖고 있는 자에는 기회의 구간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아파하실 만한 분들께 좀 덜 아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조언들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네. 공통 질문입니다. 아, 네네. 네. 저는 미리 생각을 안 해오고요. 일부러 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서 예, 예, 예. 그때 느껴진 제가 생각하는 책인싸 네. 그분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 아, 네. 예.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문도는 네. 한갈량. 계속 저는 말씀하시는 내내 제갈량이 떠올랐어요. 아, 왜요? 그러셔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동산 제갈량이시다. 네네. 예. 현인이라는 닉네임이 있으시지만 네네. 정말 현명하게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현인 제갈량이시다 아이, 하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
네, 한 감사합니다. 갈량 이렇게 네.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 공통 질문이죠. 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10글자 내로 요약적으로 뭐 5글자도 좋습니다. 10글자 내로 말씀해 주신다면 국민 주거 안정, 한국의 미래. 딱 11자가 국민 됐습니다. 주- 한국 미래 이렇게 쓰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한국 미래. 미래. 국민의 주거 안정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밝혀줄 것이다라는 걸 압축한 얘기죠. 네. 결국 정부 정책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든 고민을 다 해야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또 깡통 전세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거 알면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 너무 운동을 조만간에 시작할 겁니다. 책이나 너무 썼는데요. 속상합니다. 네, 조만간에 그 전세 대출 개혁 운동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얼마나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좀 기성세대 분들이 같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안정 대책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집값을 올려라 내려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 주거 불안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찾아야죠. 맞습니다. 아, 그들을 위한 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인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1번 정책인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불안을 해소시킬 문제의 대상, 그게 깡통 전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오로지 규제 완화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뭐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협이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대화 이후에 또 그런 것들을 끌어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 네네.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아, 네. 먼저 나에게 부동산이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애증의 대상입니다. 애증의 대상. 네. 왜 그러십니까? 제가 30년 정도 됐는데 부동산 접한 지가 네. 그전에 이제 일반 기획 출신이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네. 이렇게 폭등을 해가지고 네. 온 국민들한테 일부의 대상만 이득이 되고 온 국민이 좀 힘들어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증오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다시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볼까 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제 교수님께 붙은 굉장히 좋은 그 닉네임이 있으세요. 네네네. 저에게는 그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네네. 교수님께 붙은 부동산 현인 아주 어울리는 직함이신데 네. 자, 이 닉네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부동산 현인이란 저한테 좀 과분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팩트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좀 노력할 뿐인데 네. 이렇게 좋게 봐주신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이런 팩트를 전달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찬에 닉네임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뭐 좀 더 팩트를 우리 저 국민들한테 네. 제대로 전달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과찬에 좀 닉네임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 또 한 번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그 고지에 올라와 계신 그런 인사분들이 왜 이렇게 겸손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된 그 과정에는 이 겸손함이 또 밑바탕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거 자체가 또 이 울림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좀 부끄럽습니다, 많이. 저도 정말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이 아우트로 질문인데요. 네네. 책인사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에게 책인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사란 지성 집단이 찾아드는 지성 북카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집단이 찾아드는 지성 북카페. 네. 너무 저는 좋은 그 말씀이시네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습니까? 네네. 예,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그 책들을 또 선정하시잖아요, 좋은 네. 책들을. 네. 그래서 제가 몇 편 봤는데 네. 핵심도 잘 짚어주시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너무 바쁘신데 이 책들을 근데 그분들이 또 벌써 이제 하나를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가 바닷물을 뭐 마셔봐야 짠 건 아니니까 네. 찍어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오신 분들의 평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다 이렇게 표현들이 벌써 지성적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는 구독자분들도 네. 지성인들이 모이시는 곳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교수님 뵈니까 예. 책에 대한 어떤 그거를 뭐 벌써 읽어보시고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걸 또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모여서 지성을 토론하는 그런 카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으면서 너무 좋다. 이걸 제 지인들한테도 네.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셨군요. 여러 방송을 나갔는데 네. 교수님이 좀 이 북카페가 정말 북카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고 내용이 좋고 너무 또 가고 싶은 카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표현이시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이 북카페에 편하게 네, 즐겁게 찾아와 주셔서 이 지식 무료 나눔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정말 이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거림 해주셔서 깊은 심오한 메시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